네, 안녕하십니까. NH선물 외환 이코노미스트 김승혁입니다. 금번 NH선물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의 이번 하반기 전망은 저희는 외환시장을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쫓고 있습니다. 유로와 엔화 모두 상당폭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환시장 관련된 사람들의 많은 관심이 몰려있다 판단하고 있고, 저희는 이번 외환시장을 주제로 좀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좀 해볼 텐데, 관련해서 저희는 자료와 함께 좀 진행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자료 함께 보시죠. 네, 저희는 달러의 페이드 아웃이라는 제목과 함께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을 통해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무래도 상반기 강달러 압력이 높았죠. 근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강달러 압력이 생각보다 안정화될 거다라는 게 저희 하우스의 뷰이고, 제목을 달러의 페이드 아웃으로 가져왔습니다. 컨텐츠는 3가지 정도로 구성을 했어요. 상반기 이슈를 간단하게 좀 검토를 해보고, 달러의 페이드 아웃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해 본 다음에 원화, 위안화, 엔화 등을 좀 확인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상반기 이슈 간단하게 좀 검토를 해볼게요. 크게 좀 2가지 이슈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상반기에 악재가 좀 많았죠. 우선 코로나 관련된 영향이고, 두 번째는 전쟁 관련된 영향인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좀 물가 상승이 가속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쪽 그래프 보시면 물가 상승 추이가 점차적으로 강해지고 있는 모습 좀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코로나는 공급 차질 이슈를 좀 이끌었습니다. 하단 그래프는 SCFI라는 공급망 인덱스를 좀 가져왔는데, 코로나 확진 수 증가와 함께 이것이 같이 비슷한 동향을 보인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동성을 주입했기 때문에 결국 코로나는 유동성, 공급망, 물가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어요. 두 번째, 전쟁 이슈도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아무래도 러시아는 자원 수출국이고 그 위상이 생각보다 아주 높기 때문에 자원 수출국과 자원 수입국의 통화 가치가 좀 차이를 보였다라는 거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수출국의 통화가 상대적으로 좀 평가 절상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식량 곡물 수출국입니다. 그 어떤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높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 곡물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좀 점검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곡물 가격에 대한 특성을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 지금 곡물 가격은 하방 경직성을 지닌다라는 점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1년치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번 공급이 실패했다고 한다면 1년 후까지 기다려야 되는 어떤 직관적 생각으로 이러한 모습을 좀 연출하는 거죠. 이러한 물가 상승 압력으로 귀결된 전쟁과 코로나로 때문에 연준은 결국엔 출구 전략을 개시했습니다. 이 정도가 사실 상반기의 이슈를 검토하기에는 저는 외환 시장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주었다라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이슈들을 바탕으로 달러의 페이드 아웃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제목으로 정점을 통과한 달러라는 얘기를 가져왔는데, 우선 정점이라는 얘기는 상반기 동안 달러가 상당히 강세였다는 얘기죠. 우선 상반기 100포인트를 상회했고 지금은 105포인트 정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100포인트는 사실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구간이에요. 근데 지금 달러는 104포인트에서 105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만큼 달러가 기조적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은 저는 페드의 긴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을 들고 싶어요. 지금 페드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긴축적 통화정책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단 그래프를 보면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죠. 러시아와 같이 전쟁으로 인한 특수성을 제외한다면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가장 높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연준은 긴축 가속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왔어요. 0.25% 시작해서 0.5%, 최근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불렸던 0.75%까지 인상해왔죠. 하단 그래프,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점도표고, 오른쪽은 선도금리를 통해 본 금리 상승세인데 둘 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매파적 연준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달러는 결국엔 통화입니다. 페어이고
그 타국의 어떤 통화 가치랑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여타국 통화들을 좀 비교해 봤을 때 달러 대비 다른 넌 US들의 통화 가치는 상대적 약세 압력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머징 마켓의 채권 지수와 달러 인덱스 양상을 좀 확인해 보자면 달러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오버슈팅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넌 US들의 통화 가치 약세 압력이 달러 강달러 모멘텀을 충전했다라는 거를 좀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상반기 달러가 왜 강세인지는 확인했는데 그럼 하반기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좀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반기는 첫 번째 왼쪽 네모 박스를 보시면 고물가와 성장 회복이 더해져서 전례 없이 매파적 패드를 만들어냈습니다. 물가가 높기 때문에 어떤 그 매파적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페드이고 성장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어떤 긴축적 가속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근거로서 활용이 될 수 있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달러 독주 체제라는 거는 유럽이라든지 상대국 대비 페드가 달러의 긴축 가속도를 더욱 높여왔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이유가 달러 강세를 이끌어왔다면 하반기에는 이 세 가지의 근거가 조금 변화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물가의 피크아웃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 경기의 모멘텀이 둔화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 두 개가 합쳐진다면 연준의 긴축 속도는 리밸런싱 될 거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넌 US들의 반격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유로화라든지 아니면 여타 다른 국가들의 긴축 가속도가 점차적으로 높여지고 있다. 그래서 달러의 독주 체제를 좀 방해할 수 있다라는 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하반기 달러의 강세 압력이 점차 약화되는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물가 피크아웃 가능성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 나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저는 물가 피크아웃 기대의 시그널을 총 두 가지 관점에서 관찰했습니다. CPI와 PCE를 통해서 관찰했는데 CPI는 말 그대로 소비자 물가 지수죠. 최근 8.6%를 찍었습니다. 아주 높은 수준이고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는데 큰 근거가 되었던 CPI입니다. 근데 저희가 좀 주목해봐야 될 점은 근원 CPI라는 건데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 변동폭이 큰 몇 가지 항목을 제외한 실제 CPI를 근원 CPI라고 저희가 부르고 따로 추정을 하죠. 근데 그 근원 CPI는 CPI가 8.6%를 기록한 것과 반대로 최근 6.5%에서 6.0%까지 둔화 추세를 좀 연출했어요. 근데 달러를 전망하는 저희 입장에서 CPI와 달러의 상관관계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근원 CPI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연동성을 보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0.75 정도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근원 CPI의 둔화 추세를 저희는 어느 정도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그래프를 보시면 짙은 선이 지금 근원 CPI의 그래프인데 좀 꺾여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PCE 물가지수인데 PCE 물가지수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연준의 의사결정에 큰 도움을 주는 물가지표입니다. 오른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까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는데 그 결정 과정에서 PCE는 같은 모습을 보여왔어요. 이 PCE가 왜 연준의 의사결정에 중요한지에 대해선 뒷부분에서 간단하게 점검하고 왼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1년 5개월 만에 둔화 추세를 보인 PCE를 좀 관찰할 수 있죠. 근데 PCE는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와 더 연동성이 높은 물가 지표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마트에서 뭘 사거나 생활 물가에 좀 더 연동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과의 관계가 더 높습니다. 연준은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을 제어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제어를 통해 실질 인플레이션에 대한 선행성을 막는 것이 연준의 목표이기 때문에 PCE 물가 지표의 피크아웃 가능성은 의미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저희는 피크아웃 시그널을 확인했다면 앞으로의 피크아웃이 기조적일 것이냐를 좀 점검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모두가 알고 있죠. 사실 물가가 왜 높은지 누구한테나 물어봐도 휘발유 가격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는 원유 가격이 1갤런당 6달러를 상회했어요.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어려워지고 있죠. 이러한 원유, WTI, 천연가스 등의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물가를 점검해야 하는데 큰 폭으로 중요 포인트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원유 생산량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유는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 또는 감산 합의를 하죠. 근데 최근 6월 오펙 플러스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40만 배럴로 이제 증산할 거다라고 시장이 예측했는데 64만 배럴 정도를 증산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완만한 증가세를 앞으로도 보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로 인해서 100만 배럴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생산량 축소가 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것이 원유 가격 상승 압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64만 배럴 정도 추가 증산은 앞으로 원유 공급 부족 문제가 조금은 완화될 가능성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 64만 배럴 증산 합의가 난 이후에 바이든이 사우디에게 손을 내밉니다. 사우디는 오펙 플러스의 의장국이고 지금 100만 배럴 정도 부족한 러시아산 원유의 쇼티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예요. 근데 최근 2018년 정도부터 사실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는 안 좋았죠. 카슈크지 사건 이후에 바이든은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했기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지금 바이든이 이제 7월에 사우디를 방문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속내는 저희가 지금 판단하다시피 에너지 가격 상승 압력을 좀 낮추기 위해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우디도 지금 빌살만 왕세자는 사실 2030 프로젝트, 그러니까 사우디가 탈석유 시대에서도 경제 다각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거의 주 협력국 중 하나가 미국이기 때문에 근본 미국이 내민 손을 그냥 대차게 거절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국가의 관계가 원만해진다면 저는 상대적으로 추가적인 원유 증산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중간 선거 전에서 이제 바이든이 좀 급해졌다는 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0월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이든은 역대 최저치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39.4%인데 트럼프 때보다도 더 낮아요. 이렇게 된다면 중간 선거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은 일종의 지금 승부수를 제시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승부수의 타겟팅은 아무래도 물가에 놓여 있다 보고 있습니다. 저 사우디를 방문하는 것도 같은 결에서 해석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두 개의 승부수는 베네수엘라와 중국과의 관계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만 봤을 땐 전 세계 1등이에요. 근데 오른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산유량이 급감하고 있죠. 아무래도 미국 제재 조치로 인해서 이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이 본인들의 제재를 어느 정도 완화해 주겠다라고 지금 베네수엘라에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에 따라서 산유량의 추가 증산 가능성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중국에 대한 관세 조치도 좀 완화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옐런 의장이 이걸 주장하고 있고요. 왼쪽 하단 그래프 보시면 여타국에 비해서 대미, 대중의 관세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대미 또는 대중에 대한 관세율이 낮아진다면 미국의 수입 물가 지수가 좀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거에 따라서 결국에는 물가의 피크아웃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급 차질 이슈인데요. 당연히 공급망이 상당한 많은 문제를 일으켰죠. 국내 물류가 원활하지 않았고 물동량 자체도 배, 선적, 비행기 다 이제 문제가 좀 생겼었어요. 근데 이러한 이슈가 점차적으로 저는 해소가 되고 있다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왼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ISM 제조업 지표의 세부 내용인데 운송 지수를 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역 내에서 운송을 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느냐를 좀 나타낸 지표인데 고점 대비 하락 압력을 보이고 있다 지금 확인할 수 있죠. 오른쪽 그래프는 역외,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 서로 무역을 할 때 사용하는 배들의 어떤 공급망 이슈를 BDI 운임지수를 통해서 확인한 건데 저것 또한 고점 대비 피크아웃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내와 역외의 공급망 이슈가 점차적으로 조금 해소가 되면서 물가 상승은 좀 진정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면 저는 물가의 피크아웃 시그널을 어느 정도 여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좀 점검을 했고요.
근데 물가의 피크아웃 가능성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땐 연준은 물가가 높기 때문에 75bp까지 금리를 인상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물가가 그 정도까지 높아지지 않는다면 굳이 이 정도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부르는 수준까지 긴축적 속도를 올릴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피크아웃 시그널을 확인을 한다면 연준 입장에서도 추가적으로 긴축 가속도를 좀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물가 피크아웃 가능성을 1차적으로 점검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미국의 경기 모멘텀 둔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미국이 긴축 가속도를 높일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미국의 경기 성장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75bp까지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지금 경기 모멘텀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요. 왼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저게 좀 유의미한 지금 경기를 바라보고 있는 일반 사람들의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보고 있는데 CEO들에게 좀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경기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총 447명 중에 43%가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죠.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저 사람들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R&D를 어떻게 할 건지, 설비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추후 기업주도 낙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거를 저기를 통해서 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그 오른쪽 하단 그래프 보시면 US 금융 스트레스 지수를 좀 가져온 건데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점치고 있다는 것을 저 끝단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디를 통해서 둔화 시그널을 좀 확인할 수 있느냐를 보자면 저는 생산량 감소를 통한 GDP 성장률 둔화 가능성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왼쪽 하단 그래프는 생산성과 노동 비용을 뺀 스프레드를 나타낸 거고 이것이 미 GDP를 좀 선행하고 있는 모습을 가져왔습니다. 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생산성에서 비용을 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의 가처분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추가적으로 벌어들인 이득이고 개인이 추가적으로 벌어들이는 이득인데 이것이 감소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당연히 미 GDP는 성장 가능성보다는 둔화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지금 판단할 수 있어요. 이거를 좀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면 2013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생산성을 100으로 뒀을 때는 100인분의 일을 하기 위해선 100명을 투입했습니다. 근데 지금 2022년을 따져봤을 땐 100인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좀 115명이 필요해요. 그만큼 생산성이 낮아졌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봤을 땐 코로나 이후에 숙련된 노동자들이 일터의 복귀가 늦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패러다임의 전화가 일어나고 있고 일자리의 퀄리티가 많은 수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숙련된 노동자들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요구하면서 아직 일터로 복귀하지 않은 상황이 이 같은 현상을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공짜 점심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인데 부의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시즌 동안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전 국가들은 그리고 각 중앙은행들은 유동성을 말 그대로 살포해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준을 돈을 뿌렸는데 이것을 지금 거두어들이고 있는 국면이 있죠. 근데 중앙은행들이 돈을 뿌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를 들어 1조 원을 뿌리면 0.2배의 승수 효과가 날 거다라는 얘기를 꾸준히 해왔어요. 그러니까 뿌린 돈보다 더 많은 효과를 우리는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온 거죠. 근데 오히려 이걸 걷어들이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했던 부의 효과는 감소할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왼쪽 하단 그래프 지출이 감소하고 있고 소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 저축 또한 감소하고 있죠. 아무래도 높은 물가 수준과 구매력의 감소가 저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점차 심해질 거고 그거에 따라서 경기 둔화에 일조할 거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세 번째로는 좀 심리 지수를 가져와 갔는데 경기 둔화 가능성을 시사한 소비자 기대 지수를 좀 확인해 봤습니다. 총 2개의 지표를 가져왔어요.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한 것과 미시간 대학교에서 발표한 건데 두 개 다 크게 하락 압력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소비자 기대 지수는 아무래도 기대 인플레이션과 좀 반대되는 측면을 보이고 있으면서 경기의 선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 경기를 선행한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 당연히 6개월 정도라면 지금 연말 수준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소비자 기대 지수가 하락 추이는 가속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 탈환은 어느 정도 오래 걸릴 거라 판단하고 있고 이거에 따른 경기 선행성 역할로 인해서 실제 경기 모멘텀 또한 또 둔화될 수 있다라고 지금 저는 확인할 수 있다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제조업 성장성 또한 좀 하락 압력을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ISM 제조업 PMI는 말 그대로 제조업의 산업 섹터가 어떻게 연출되고 있을지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헤드라인 지표인데 모기지 30년 금리와 연관성이 높죠. 전세 제도가 없는 미국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사실 통정에 있어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모기지 MBS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비용에 있어서 느껴지고 있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어요. 산업 섹터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6월 1일부터 양적 긴축을 시작했고 MBS 금리를 높이겠다 공언한 미국이기 때문에 MBS 금리는 점차 높아질 것이고 MBS 금리가 아무래도 6개월에서 9개월 텀을 두고 ISM 제조업 지표를 선행한다라고 판단했을 때 제조업 산업 섹터 또한 좀 둔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결론 페이지인데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물가 피크아웃 가능성, 두 번째로는 미국 경기 둔화 가능성. 이 두 가지는 다 미국이 긴축 가속도를 높이는 근거를 약화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좀 전망을 해보자면 긴축 속도를 어느 정도는 미국이 좀 밸런싱을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는 여전히 긴축이겠으나 긴축 정도는 점차 약해질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6월 FOMC에서 연준 의장이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는 경기 침체로 가려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드랜딩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시킬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내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준은 뭐로 얘기했냐면 연은의 기대 실질 금리를 얘기했습니다. 실질 금리가 플러스 구간으로 돌아선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긴축 속도를 조절할 거다라는 발언을 한 건데 오른쪽 하단 그래프 보시면 12개월 기대 실질 금리가 좀 하락에서 좀 벗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앞서서 이미 연준이 진행해왔던 어떤 긴축적 스탠스가 이러한 효과를 이미 발생시키고 있다라고 저는 확인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이거에 따라서 하드랜딩 가능성까지 감수하면서 지속적으로 긴축 가속도를 높일 가능성은 저는 상대적으로 작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하반기 밸런싱은 결국에는 달러에 하방 압력을 줄 거다라고 판단하는 하나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 넌 US들의 통화정책 정상화 참전입니다. 왼쪽 하단 그래프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US는 미국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달러는 유로화라든지 엔화, 파운드, 캐나다 달러, 여타 다른 국가들과 연동해서 움직입니다. 그중엔 유로화의 가능성이 영향력이 가장 크죠. 오른쪽 그래프는 유로화랑 달러 인덱스 추이를 가져온 건데 반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유로화는 특히 ECB의 라가르드 총재는 7월부터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이미 얘기를 했죠. 예금 금리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전환을 하반기에 할 거다 예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미국뿐만이 아니라 타국들도 금리 긴축 가능성을 시사한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달러 독주 가능성은 점차 약해질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ECB의 금리 인상은 왼쪽 하단 그래프 보시면 시장은 이미 연말에 예금금리 수준이 1% 정도 도달할 거다 추정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로 연결될 수 있냐면 유로화 매수 타이밍으로 연결될 수 있고 실제 시장은 유로화 매수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스위스 또한 빅스텝을 단행했죠. 시장의 예고 없이. 캐나다와 호주 마찬가지로 전부 다 매파적 스탠스를 점차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두 국가 전부 금리를 인상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처럼 다른 국가들도 정상화 국면에 참전을 하면서 달러의 독주가 조금 완화될 거다라고 보는 게 마지막 하반기 달러가 약세를 보일 거다라고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베이스 시나리오로 저는 원화와 위안화, 엔화를 좀 전망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챕터는 원화의 약세 압력 조정인데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저는 상반기에는 오버슈팅이 낮다라고 판단하고 하반기에는 원화가 안정을 찾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베이스 시나리오는 달러 약세 압력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의 경제 회복 기반이 원화 분위기를 반전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왼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아무래도 오버슈팅을 되돌리는 USD KRW의 뷰를 저는 그래프를 통해서 좀 나타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아요. 왜 원화가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평가 절하가 더 세냐라는 질문인데, 이걸 그래프로 보시면 1분기는 9.4% 원화가 평가 절하됐고 2분기에는 7% 정도 하락했습니다. 근데 의문점이 들죠. 원화는 특히 한국은 상대적으로 자산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시가총액 대비 원화의, 그러니까 한국의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봤을 때 왼쪽 하단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한국은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중국, 일본, 영국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죠. 근데 원화가 왜 더 약세를 보이느냐라는 질문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답을 좀 중국에서 찾고 있는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실질 GDP 추이를 좀 확인할 수 있죠. 한국만이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좀 지속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중국이에요. 중국은 실질 GDP 추이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습니다. 중국이랑 한국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중국과 한국은 사실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한국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수출 의존도뿐만이 아니라 같은 아시아권에 묶여있다, 여타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원화는 심지어 중국 위안화의 프록시 통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중국 성장 둔화 우려가 원화의 약세 압력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는 점을 같이 말씀드리고 싶고, 한국의 어떤 자산적 성과가 나쁘지 않음에도 원화의 오버슈팅 가능성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으면서 이것이 하반기에 좀 되돌려질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많이 돌죠. 경상수지가 지금 점차 흑자폭을 줄이고 있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거냐라고 하시는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수출이라는 건, 우리나라는 수출국인데 수출은 우리나라의 어떤 모멘텀이랑 상관이 없어요. 수출을 하는 상대국들의 모멘텀에 좀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듯 미국은 경기 둔화 우려성을 점차 보이고 있고, 중국 또한 지금의 경기 성장성보다는 어떻게 보면 보합권, 그리고 이제 일부는 그 중국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죠.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기 수출 모멘텀이 악화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걱정하시고 있는데, 저는 이제 수입 물가 관련해서 지금 하단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석유, 원유, 천연가스 등의 수입 물가 지수가 좀 고점을 통과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수입 물가 지수 중에 저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 부분이 지금 피크아웃을 되었다, 그러니까 고점을 어느 정도 확인했다라는 것은 수입 물가 자체가 좀 하향 안정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이 결국에는 무역 수지의 적자폭 축소 가능성 또는 흑자 감소의 어떤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그래서 경상수지 호전 가능성이 원화의 약세 압력이 약해질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하나의 재료예요. 그리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환율 1,300원을 쫓다가 끝났죠. 지금 1,300원 빅피겨라는 구간 내에서 상단 저항성을 꾸준히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창용 총재가 어떤 시그널을 명확히 줬냐면, 성장보다는 물가를 중요시하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를 거의 5%대 가까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 압력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먼저 잡기 위해서 우리나라 BOK는 노력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환율과 물가는 상당히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단적인 예로 저희가 석유 파동 때 생각을 해보면 지금과 같이 비슷한 수준으로 원자재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석유 파동 시 원자재 가격은 올랐는데 그때 당시 물가 수준은 좀 안정적이었어요. 지금이랑 반대죠. 그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그때 당시 환율은 지금과 달리 좀 하락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하락되어 있으니까 서로의 압력이 상쇄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이 높은데 환율 구간 또한 높아요. 그러니까 당국 입장에서는 지금 더 환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당연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1,300원 구간에서 꾸준히 당국 경계심이라든지 상단 저항 물량으로 인해서 상승폭이 제한되고 있는 모습 연출하고 있죠. 저 오른쪽 하단 그래프 보시면 외환 보유액도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하냐면, 당국이 이러한 어떤 1,300원 구간을 방어하기 위해서 외환 보유고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오른쪽 하단 그래프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1,300원 구간을 물론 단기적으로는 전 넘을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만약에 넘어서 오버슈팅이 된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 압력 또한 기조적으로 높아질 거고, 그거는 하반기에 우리나라 경기 모멘텀에 있어서 안 좋아지는 어떤 방향성으로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러한 시나리오에 존재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당국 의지가 지금 1,300원 구간 내에서 어느 정도 상단을 제한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과 같이 상승 압력은 막혀 있는데 하방은 열려 있다라고 판단하고 원화의 기조적 약세 압력이 되돌려질 거다라고 전망하는 하나의 요인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위안화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원화랑 연동되어 있는 모습을 이걸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국 최근에 좀 얘기가 많았죠. 중국은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압축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는데, 당국의 부양 의지랑 제로 코로나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은 경기 부양 의지를 높이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LPR 1년물 금리라든지 LPR 5년물 금리를 낮추고 있고요. 지금 재정 이슈라는 예를 들어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산업은행들에게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대출 한도를 열어주라. 그리고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SOC 투자 집행 등을 더 가속화시켜라라는 등의 경기 부양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제로 코로나로는 그 경기 봉쇄, 도시 봉쇄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죠. 이거는 지금 중국 경기 둔화 우려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위안 환율은 6.8 위안에서 6.6 위안 수준을 좀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고시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이다 보니까 원화에 비해서는 상하 압력이 조금은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저 두 가지 재료가 서로 상충하고 있고, 이거에 따라서 위안화의 추후 행동이 좀 연동성이 보일 거다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경기 부양책이랑 제로 코로나 이 둘 중에 어느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를 저는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단기간 제로 코로나, 탈제로 코로나를 하는 건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중국은 90만 가까이 누적 확진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위안화는 기조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로 코로나는 시진핑 주석이 지금 주창하고 있는 정치적 기조죠. 그래서 최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끝까지 버틴다면 이겨낼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끝까지가 도대체 언제까지냐라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고 있고, 중국 내에서도 점차적으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거를 우선 10월까지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0월에는 지금 중국엔 당대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3연임을 지금 확정 짓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3연임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10월 당대회 전까지는 본인의 정치적 기조를 바꾸고 싶어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유로 제로 코로나를 벗어나기는 한동안은 쉽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속된다면 도시 봉쇄라든지 물류 차질 등의 이제 450억 달러의 어떤 피해가 꾸준히 양산될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존재한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저는 당국 부양 의지의 효과와 제로 코로나의 마이너스 효과를 서로 좀 네팅해서 추후 경기 둔화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경기 부양책의 효과를 어느 정도 좀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된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위안화의 연동성이 원화의 연동성에 좀 같이 패깅될 거다라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엔화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엔화는 최근 좀 위상을 바꿨죠. 바뀌고 있는 엔화 위상이라는 소제목을 뽑았는데, 원래 엔화는 저희가 흔히 안전자산으로 좀 분류를 했어요. 당연히 왜냐하면 엔화는 옛날에는 일본 국민들이 자국민의 어떤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디폴트 위험이 높지 않았다라는 해외 투자자들의 판단이었던 거죠. 근데 최근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사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채의 보유 비율은 일본 자국민보다는 점차적으로 외인들에게 넘어가는 경향성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엔화는 안전자산으로서의 기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거를 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EMBI 스프레드라는 거는 안전자산 선호도를 좀 나타내고 있는 인덱스입니다. 그것이 좀 하락 압력을 보였다는 거는 상반기에는 안전자산 선호도가 많이 높아졌다라는 얘기인데, 당연하죠. 전쟁 이슈라든지 코로나 이슈들이 아무래도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기 때문이죠. 근데 달러에는 올라갔어요. 즉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올라갔는데 엔화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옛날에 엔화의 어떤 안전 선호 심리의 기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많이 잃어버렸다라고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근 24년 내 최저치를 보이고 있는 엔화는 무엇이 주도했는가를 좀 판단하고 싶은데, BOJ의 초완화적 통화 정책과 저는 미일 금리 차가 이를 주도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6월 BOJ에서는 초완화적 스탠스를 구로다 총리는 오히려 유지했습니다. YCC 컨트롤 이거를 유지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목표 금리 상단을 0.25%로 유지시켰고 마이너스 금리를 고수했으면서 아무래도 무제한 자산 매입 축소를 지속하겠다 밝혔죠.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엔화는 당연히 약세 압력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YCC로 인해서 일본의 10년물 국채 상단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국채 금리 상단은 꾸준히 높아져 왔죠. 매파적 패드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 두 개의 스프레드는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많이 이용했냐면 엔화를 팔고 미 국채 금리를 사는, 그러니까 저금리를 팔고 고금리를 사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엔화는 시장에 많은 양이 좀 수요가 공급되었고 이거에 따른 엔화의 약세 압력이 더 높아졌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BOJ의 초완화적 통화 정책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은 아직까지 남아있죠. 근데 저는 이 어떤 의문점에 대한 키포인트로 일본 물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5월 기업 물가는 좀 9.1%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CPI 역시 8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일본이 물가 상승 압력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물론 미국의 8.6%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완화적이죠.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물가 상승세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완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BOJ의 어떤 통화정책 유지 가능성은 저는 점차적으로 높아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었냐면 최근 BOJ가 열렸었는데 그 전에 오히려 엔화 강세 베팅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베팅 가능성을 깨고 구로다 총재는 여전히 초완화적인 스탠스를 고수하면서 이러한 베팅에 대한 청산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실질적 시장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의 물가 상승 압력이 과연 BOJ를 가만히 놔둘까에 대한 어떤 세부 내용으로는 저는 이것 또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에 좀 취약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왼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연금 수령을 하시는 일본의 자국민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유명한 고령화 인구죠. 그렇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들의 압력이 많아진다는 것은 아무래도 연금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걸 전제할 때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예상할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연금 생활자 비율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공적 연금 부담액 또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의 어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기업들의 투자 또한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로 연결될 수 있고, 이거는 결국엔 경기 둔화 우려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까지 시나리오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일본이 지금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초완화적 스탠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의 시나리오 끝단에는 어쩌면 경기 둔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지금 서로 상충되는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하우스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초완화적 스탠스를 점차적으로는 되돌리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거에 따라서 지금과 같은 엔화의 약세 가능성은 좀 약화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달러 그리고 원화, 엔화, 위안화 관련돼서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거는 이제 USD KRW 차트북을 좀 가져왔는데 최근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보니까 히스토리컬 데이터에서 어떠한 동향이 지금까지 환율을 움직였는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참고 자료를 좀 가져왔어요. 네, 우선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할까 하고 제가 이걸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좀 많은 Q&A가 들어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Q&A를 몇 가지를 좀 검토하고 넘어가 볼까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질문지들이 사실
꽤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이거를 다 검토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정리하고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화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큰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과 살짝 겹치는데 프록시 통화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드리고 싶어요. 중국이랑 한국은 수출 서로에 대한 수출 연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어떠한 상황이 놓여 있었냐면 중국이 금융시장이 개방된 지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의 위안화 베팅을 위해서는 오히려 이거를 원화 베팅으로 이용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 정치적 리스크도 있고 유동성이 그만큼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안화의 해지 물량을 원화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위안화의 유동성을 원화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연동성이 서로 같은 모습을 좀 그동안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데일리로 두 개의 어떤 패깅 정도가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높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좀 봤을 때 그 중국과 한국의 어떤 국가적 상관관계로 인해서 그 두 개의 통화의 가치는 서로 같은 결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유로화의 하락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거는 좀 시간을 거슬러서 전쟁 이슈 때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쟁이 처음 발발했을 때 사실 어떤 사건이 좀 있었냐면 독일, 그냥 프랑스 이런 몇몇의 국가들은 전쟁을 좀 그러니까 중간에서 중지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미국만 엄청 적극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유럽은 상대적으로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미국에 비해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 러시아에서 독일로 이어지는 노드스트럼 파이프라인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PNG이기 때문에 LNG의 가격보다 좀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원자재 가격의 방어를 위해서 그 두 국가의 어떤 원만한 화해를 좀 바랬던 상황인데 오히려 미국이 이걸 중재했죠. 너희 LNG를 내가 제공해 줄게라고 하면서 오히려 본인들의 스탠스를 확 바꿨고 최근에는 러시아의 어떤 자원 무기화를 벗어나기 위해서 천연가스를 좀 벗어나서 오히려 그린 에너지를 좀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근데 어쩔 수 없이 이거 그린 에너지에 대한 전환은 사실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시설 투자라든지 아니면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유럽 내에서의 원자재 가격은 아직까지는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꾸준히 유럽 내에서 소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원자재 측 비용 상승 압력과 유럽 내에서의 경기 둔화 우려가 같이 움직이면서 유럽의 경기 둔화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거에 따라 ECB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금리를 극단적으로 올리기에는 좀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와중 중에 미국의 페드는 상대적으로 높은 속도로 긴축 가속도를 높여왔죠. 근데 유럽은 상대적으로 그거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화에 대한 강세 베팅은 사람들이 하기 쉽지 않았고 오히려 그 물량은 달러로 조금 더 집중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상반기에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유로화가 좀 하락을 했고 이건 유로화뿐만이 아니라 파운드화도 마찬가지예요. 파운드와 유로화, 즉 유럽 내에서의 대부분의 통화들이 좀 하락 압력을 높이는 모멘텀으로 작용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좀 총평을 남기고 싶은데 외환시장 관련돼서 사람들이 많은 부분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원달러 환율 기준 1,300원을 넘으면 어떡하냐. 엔화가 지금 달러엔 기준으로 136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이거보다 더 엔화의 약세가 오면 어떡하냐. 많은 분들이 기관부터 시작해서 개인까지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하반기에 어떤 흐름이 저희의 금번 세미나가 좀 도움이 되는 어떤 투자 길라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세미나를 좀 진행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세미나는 매달 진행할 예정이고요. 다음번에는 새로운 주제와 함께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NH선물 외환이코노미스트 김승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